김자영과 달고기. 정답! 예, 장애아 인권 발바닥 행동의 김장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플% 서울센터에서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기수 신부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생활하셨던 시설이 또 천주교 쪽 시설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증언해 주시러 또 이 자리에 예, 소중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당사자이기도 네. 합니다. 네. 아, 탈시설에 연대하라. 누가? 천주교는 탈시설에 연대하라. 이 방송을 찍으러 우리가 오늘 셋이 모였습니다. 아까 시르 희망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에 있는 소년의 집이 꿈나무 마을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었는데 그것도 이제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장애인 시설 아니고 그냥 아동 시설. 근데 거기 있는 그 아동 시설에서 자란 분들이 또 이렇게 신고를 좀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마리아 수녀회가 우리가 안 그랬다. 저 창전절 배후에 누가 있는 거다 이러면서 막 부정하시면서 성명 내고 그러시다가 그 시설을 나온 자립한 청년들이 대거 신고를 한 거죠. 그 신고자가 확 늘어나니까 그제서야 자기네들은 이제 한국에서 아동복지 사업 안 하겠다, 반성한다, 피해받은 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사죄한다 하면서 반성문 내고 이제 사업을 접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 대형 시설들,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된 시설들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도 그랬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워요. 이런 데서 사실 우리 박경희 대표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시설에 계셨었잖아요. 네. 저는 갓난아기 때는 부산 소년의 집에서 살았고요. 1학년 때 서울 소년의 집으로 이사 왔고요. 3학년 때 동천의 집이라는 시설로 옮겨졌고요. 동천의 집 시설에서 잘 지내다가 6학년 때 임마누엘 신월공동체로 이사 왔고요. 거기서 쭉 살다가 20살 때 성인 그룹홈으로 이동했어요. 천주교가 진행하는 곳에서 살았고요. 동천의 집만 교회였고 나머지는 다 천주교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살았고, 아까 말씀해줬던 소년의 집은 아이들이 진짜 많은 시설이었고 마을처럼 되어 있는 시설이에요. 그 안에 유치원, 수영장, 축구장 다 있는 시설에서 내가 영문도 모르는 아이들이랑 같이 살았고, 1학년 때 그 이제 서울에 같은 기관에 있는 서울소년의 집으로 이사 왔는데 거기서는 또 비장애인 시설로 옮겨졌다가 내가 여기 공부도 잘 따라가지 않고 못하니까 장애인 쪽에 있는 반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2학년 때 갑자기 그 언니들이랑 동생들이랑 거기 장애인들이랑 같이 불려서 3학년 때 이제 동천의 집을 갔는데 중간 사이즈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천국 같은 시설이었어, 저한테는. 왜냐하면 그전에는 옷도 내 옷이 없었고 침대도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는 나무 침대였고 매트리스에 그게 없는 거고 이불도 얇은 이불 한 장이었거든요. 그게 저의 전부의 모습이었어. 이게 많은 인원수가 많이 살았고, 근데 동천의 집은 그래도 나의 물건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내 옷 같은 거. 그룹홈은 정말 작은 빌라 안에 많은 5명의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공간이거든요. 방이 3개가 있잖아요. 빌라는 보통. 그러면 방 하나는 선생님이 쓰고 2명에서 3명에서 우리가 큰 방 작은 방을 나눴어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좋은 시설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을 하기 시설을 그럼 좋게 만들면 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내 물건이 내 집에 오지 않고 편지가 내 집으로 오지 않고 1인 1인실을 준다고 해도 감시 안에 시설을 벗어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말 작은 시설이든 큰 시설이든 조그만 시설이든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엄격해지는 것 같아요.
작은 시설일수록이요? 네, 맞아요. 작은 시설일수록 더 내 친구가 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룹홈에. 그래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고 일단 봉사자들이 집에 들어와요. 크리스마스 그리고 생일 무슨 날이면 봉사자들이 와갖고 행사를 치러주고 정신없게 막 있다가 가시고 그러는 게 저의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봉사자들도 안 오고 그리고 제 집에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나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고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갈 수 있어서 좋고 나 시설이 있으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놀고 때 되면 하는 것들이 유엔을 갔다 오면서 이것도 고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데 똑같은 환경에서 모두 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도 고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느꼈던 시설들은 항상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폭력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지원주택에 계시는 거고, 네. 그죠? 어릴 때는 이제 대형 시설, 장애인 시설, 그룹홈 이런 데 계속 옮겨 다니시게 됐잖아요. 7번에 옮겼는데 7번에 어마어마하게 옮기셨네. 7번에서 8번 정도 옮겼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리고 방을 바꿀 때마다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그래서 그 방들을 옮겨지고 그러면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고 어릴 때는 어리다고 한 이해가 되는데 성인이 되면 그래도 나의 자기결정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지 않고 부모님이 계시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살 것이다. 너 나가라. 이런 식으로 나가고 내 동생들, 내 언니들은 다 시설로 보내버리고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되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연고가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남고 좋은 곳은 거기에 남고 네. 뭐 무연고 이런 분들은 다시 또 시설 시설 다른 다른 데로 보내지고 이런다는 얘기를 한 네,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고 이제 돌았어요. 예, 그 가족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같이 들어와서 보육시설에 살았는데 네. 예, 그 중에 가족이 그래도 와서 방문해서 이렇게 면회라도 오고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좋은 환경에 있고 맞아요. 예, 근데 가족이 찾아올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더 열악한 곳으로 계속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내버렸다. 네.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거를 다 밖에 이야기하거나 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정신과는 의사 선생님이 그냥 보호자만 가도 약을 처방해줬던 시대였거든요.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도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와서 그 약을 먹게 했던 지금도 그래요. 예. 지금은 그래도 당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뭐 노인 시설 같은 경우는 요양기관이 대리 처방이 또 가능해가지고 관리 목적으로 그 노인들에게 좀 과한 예, 처방을 요양기관이 대리로 처방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어요. 네. 종교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선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잖아요. 네. 그 믿음이 이 현장에서는 적어도 경희 씨가 경험한 그리고 많은 장애인들이나 아동들이 이제 복지라는 이름으로 경험한 그 속에서는 그 선함으로 위장된 속에서 많은 것들의 사실 인권 침해나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문과 같이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큰 시설 문제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아까 가정과 같이 조금 더 작은 규모, 뭐 4인, 5인 정도 사는 규모는 서로 좀 뭐 형제처럼 자매처럼 지내면서 괜찮지 않아? 뭐 이런 생각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룹홈 생활을 더 많이 했어요, 사실은. 대형 시설보다. 근데 제가 살았던 그룹홈은 쉬쉬하는 그룹홈이었어요. 그러니까 쉬쉬? 누가 때려도 모르고 숨기면 그만인 거예요. 피멍이 나도 얘는 그냥 학교 안 보내고 그냥 조용히 방에만 있으면 되네 하고 그리고 멍이 다 끝나면 멍이 다 없어질 때쯤 학교 보내면 되네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많았어요. 아파서
오늘은 수업 못 갈 거예요 하면 학교도 오케이 하고, 선생님 한 명이 사람을 5명을 돌보는 일이지만 사실 선생님은 서류 일을 하느라 바빠요. 그러면 거기서 언니 역할이 동생들을 돌봐요. 돌본다고 해도 얼마큼 잘 돌봤을까?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동생들한테 폭력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요즘엔 등등 들어요. 밥하는 것도 원래 돌아가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나 혼자만 시키는 거죠. 요리하다가 요리도 하고 주기도 제대로 챙겨줄 수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와서 너 왜 밥을 못해?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너 밥도 못하면서 어떻게 여기 왔어? 막 그런 식으로 오고, 동생들은 왜 이렇게 못 돌보냐 하면서 많이 야단을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엄청 많이 맞았을 때 그룹홈에 살았거든요. 내가 이제 학교에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나 너무 맞아서 멍들었다. 그 학교 선생님이 그걸 복지관에 이야기했는데 복지관에서 그냥 조용히 해결했어요. 그 뒤로부터 나는 말이 많은 아이다 라고 소문이 나면서 저를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소문내고, 그렇게 그 눈치도 주고, 그 좁은 시설이라고 해서 더 나를 더 1대1로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혼자 바빠서 일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항상 내야 되는 돈이 35만 원씩 내야 하고, 그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이 내고, 그룹홈은 대신에 나갈 때는 정착금을 받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과정을 10대에 너무 많은 걸 경험하셔가지고 박경 대표님과 이런 분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이 운영기관, 이 법인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진짜 사과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아까 정착금 못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을 할 때 정부가 정착금이라는 이름으로 초기에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게 있는데 그룹홈 대상자들은 안 주는 거예요. 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시설 퇴소자, 뭐 또 그 그룹홈 퇴소자 이런 분들도 주거든요. 근데 장애인 시설 중에서는 장애인 시설에 또 그룹홈에서 나오신 분들은 또 안 줘요.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일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룹홈은 자립하는 과정, 자립을 했기 때문에 안 준다고를 말을 해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완전 시설이잖아요. 네. 예, 규모만 작았지 그 안에서 사실 지원을 해야 되는 직원은 행정일에 매달려서 다른 장애인을 통해서 그 입주자들을 통제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까 우리 박경 대표님이 처음 이제 시작하실 때 이제 오늘 꼭 이 자리에 나왔던 분노가 또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했던 이병헌 신부를 비롯한 또 이기수 신부, 이제 이런 분들이 발달장애인을 또 동물에 비유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맥락이 무능력한 사람은 자립할 수 없고 무능력한 사람은 그렇게 수용되는 게 당연하다. 이런 논리를 피기 위해서 그 장애인과 동물의 IQ를 비교해 가며 도표를 또 친절하게 도표까지 그려가지고 발표를 하신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네. 나눠봤어요. IQ 30이 아까 1급 정도 됩니다. 50에서 55 강아지. 이 의학적인 수치입니다. 이 친구가 70까지 코끼리 정도 돼요. 코끼리가 근데 어떻게 앵무새를 둔갑해가지고 갖다 심한 능력의 장애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처음 했을 때는 이 사실을 듣고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신부님이라는 사람 작자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기수 신부님이 하시는 그 시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을 살게 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이분이 이번에 해화동 성당에서 종탑에 올라간 발달장애인 초연과 그리고 푸른과 학인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또 그 해화동 성당 안에서 또 그 강의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갖고 제가 그날 발언했을 때 저는 이규진 신님이 너무 싫어요 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분리를 할까? 그런 발달장애인들은 말을 못하거나 그리고 행동을 좀 느리거나 하면 그럼 그 동물과 똑같은 거라고 말을 하는 게 진짜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무시당하는 느낌? 속이 타 들어가요. 그 자기 시설에서 사는 어떤 장애인들을 그러니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어떤 장애인한테는 얘 정도는 돼야 자립을 하는 거지. 얘 정도 되니까 자립 못하는 거지 하면서 막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 발표의 그 언행을 보면 이 천주교가 생각하는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물론 그런 신부만 있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자립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없도록 그 지원을 못하는 국가가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 강의를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규수 신부님은 부끄러운지 아세요? 그리고 그건 차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서울 그 대주교 정순택 대주교님을 만나고 왔잖아요. 네. 그 성당을 찾아가고 종탑에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서울 대교구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직접 듣고 싶다라고 해서 근데 또 편지도 또 전달했잖아요. 네. 편지 짧게 그냥 읽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대주교님, 시설은 안전한 곳이라고 느껴지나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 번은 고추장 만들 때 쓰는 나무 주걱으로 뺨을 수없이 맞아서 멍이 심하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직원은 그걸 감추려고 내온질을 하다가 얼굴 껍질이 다 벗겨질 정도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직원은 아침마다 칼을 들고 그룹홈의 안에서 있었던 일들은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일은 천주교 운영하는 시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주교님이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없는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몸이 증거입니다.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시설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시설에는 조범한 삶은 없고 오직 생존만이 있습니다. 대주교님, 이제 시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 말고 장애인들이 동네에서 내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데 힘을 써주세요. 제가 시설은 원래 전부터 나쁘다라는 소리를 잘 안 했는데 이제는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시설에 놀러를 갔어요. 원장님이랑 만나서 그냥 그 원장님한테 이모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모랑 이야기를 도중에 어떤 중학생으로 보이는 애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푸바로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원장님이라면 지금은 못 가는데 다음에 갈까라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말 안 하고 글쎄다 하고 그냥 걔가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서 있었고 그런 상태가 벌어졌거든요. 걔는 이렇게 그 고개를 쑥 숙이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자기 방으로. 그런 장면을 보고 이게 정말 시설이 개인으로 갈 수 없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더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갇혀서 사는 거 돌고 도는 게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태수 신부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더 전하고 싶었었어요. 정수택 대주교님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같이 면담에 참여를 했었는데 네. 장애인이 시설에 산다는 게 어떤 감정이고 그 어떤 삶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글쎄요, 그런 분들은 자기한테 보고되는 내용만 알 거 아니야.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천주교 주교회의 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나 총무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듣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좀 잘 모르고 계셨지만 다만 그래도 그 정수택 대주교님이 전 약속하셨던 건 이런 것 같아요. 탈설 권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그건 당연한 권리다. 또 이제 박경인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디테일한
그 안에서의 권력 구조 이렇게 전혀 존중이 없는 이런 문화, 시설의 문화 이런 것들을 천주교 내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태수 신부님이 자꾸 그 부모와 부모끼리 만나게 해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계속 그 이야기만 반복했었어요. 당사자 없이 어떻게 그거를 해요. 정말 시설에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탈설을 반대할 때 가장 메인으로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생명권, 맞아. 안전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 본인들은 첫 번째 탈설 반대하지 않는다. 근데 위험해서 그런다. 이런 논리거든요. 위험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살아보고 위험하면 안전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지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럼 오히려 더 활동보조 제도를 더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1대1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비스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완전한 안전은 없어요. 왜냐하면 비장애인들은 그러면 안전하다고 집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왜 발달장애인은 꼭 안전해야지 나와서 살 수 있어? 가 제 의문이고요. 너 지금 안전하지 않아서 안 돼.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사회복지사들이. 근데 그러면 비장애인은 그러면 매일 건강하고 매일 아프지 않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을 다 갖춰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시설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다고 다 보냈잖아요. 그런 시설에서 있는 사람은 다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네요. 아니었음을 증명 벌써 봤잖아요. 희망원에서 300명이 죽었어요. 저는 그 편지글 중에 되게 감동받았던 문구가 네. 내 몸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저도 여기 문구는 썼잖아요. 저는 소름이 돋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근데 교회에서 늘 이렇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왜 부활하고 그 제자들이 안 믿잖아요. 이제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실감하고 이 관련돼서 아 이게 진짜 예수님 부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 경인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내 몸이 증거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천주교의 이 시설 운영하는 신부님들한테 그런 의미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시설에서 나와서 부활해갖고 다시 가서 신부님들한테 좀 똑바로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지금 만날 사람은 박경인 대표님 같은 그렇죠. 그 피해를 견디고 참아내고 그리고 결국은 자립으로 생존하신 피해 생존자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면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증거를 만나야지. 네. 표정이 그렇죠. 너무 웃겼어요. 증거를 만나야지. 천주교가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숫자가 3,000명이 좀 넘어요. 천주교가 가진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경험과 이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 네트워크와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 3,000명이 지역 사회에 이게 시민으로 자립하는데 지금 천주교가 계획을 세우면 저는 1, 2년이면 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장애인의 날 메시지 중에 프란시스코 교황의 메시지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장애인은 단지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교회와 세상의 진정한 주체다. 주변부에 있는 이들과 연대하라.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을 환대할 것. 바티칸 장애인위원회도 2021년 보고서에 탈시설로 가는 길이 참여와 포용의 길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교회와 공동체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에 더 큰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교회와 세상의 진정한 주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우리 사회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천주교는 탈설에 연대하라를 같이 외치고 좀 이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아 근데 왜 연대하라라고? 그럼 어떻게 저는 할까? 그 구호가 늘 조금 그랬거든요. 회개하라 하든가. 아니 자꾸 연대도 안 할라 하는 사람들한테 연대하라 그래. 발달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탈시설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천주교 탈설에 연대하라 두 번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